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섭입니다. 일단 사죄의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좀 설명하는데 제가 암만 쉽게 설명한다 그래도, 뭐라 그럴까, 좀 어렵다라는 평들이 있어서 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편집을 좀 적게 하면서도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 시도를 했는데 그게 원만치 않았네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일주일 정도 영상이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루에 두 개씩 해서 영상이 계속 연달아서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정상적으로 매일 하나씩 다시 올라가게 될 거고요. 지금 시도했다가 좀 불편하게 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준비를 해갖고 다시 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으로 다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아이디어 365 코너에서 진행할 아이디어 소스에 대해서는 중고품 거래에 대해서 중고품 있죠? 중고품 직거래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앱으로 만들었는데 그 앱으로 만들었을 때 앱의 그 모티브가 됐던 그 어떤 연상이 됐던 연동이 됐던 그 아이디어 소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형적인 구시대의 전당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알게 되는데 아마 전당포라는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저희 아들이 지금 24살인데 저희 아들도 아마 전당포라고 하면 개념은 알지는 몰라도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 현대사회와 옛날에 그 있었던 전당포라는 개념을 현대시대의 중고거래에 필요한 앱으로 전환시킨 일본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이 창업자는 일본의 36살 창업자 미츠모토 유스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미츠모토 유스케인데 이 앱을 오픈하고 4명의 직원이 해서 앱을 오픈하고 3개월 만에 일본의 유수의 아주 굴지의 DDM이라고 하는 회사에 인수합병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된 아주 굉장히 큰 저건데, 제가 이것을 자료를 체크를 하면서 한국에 이런 부분들에 있는지는 미처 체크를 못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 방송을 보시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그 에어비앤비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스타트업으로 진행을 할 때 우버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앱을 통해서 진행이 되죠. 게임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렇게 서비스에 온 디맨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어플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이 부분이 카피캣이 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 부분이죠. 이런 회사들이 앱을 만들어 놓고 서비스 앱을 만들어 놓고 출시를 다국적으로 이렇게 출시하는 경향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한시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속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일본에서 출시가 됐다 그래도 한국에 이와 유사한 앱들이 없다면 한국에서 또 새롭게 약간의 튜닝을 통해서 변형된 앱을 출시할 수도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전서부터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많이 활성화됐는데 어떻게 보면 카피 아니냐, 특허적 도용 아니냐라고 하는데 특허적 도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이런 비즈니스의 어떤 비즈니스 스킬이라든지 비즈니스의 핵심 노하우에 대한 부분들이 이쪽 회사가 만들었다고 해도 지적재산권이 국내에 등록이 돼 있다거나 어떤 그런 특허적 요소가 제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제 개인적 견해로는 어떤 견해가 있냐면 인터넷 비즈니스 시대가 되면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선발주자입니다. 선발주자. 선발주자가 먼저 시작한 아이템에 대해서는 서로 일본에 있는 이 회사가 첫 시도가 됐던 그런 회사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 선발주자가 한국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일본 회사가 한국 회사를 인수해야 될 시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석의 차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면 해외에서 이런 아이템들이 좋은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서비스를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아이템들은
가급적이면 먼저 시도를 해보는 거, 한국 환경에 맞게 시도를 해보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라는 견해를 드립니다. 이건 제 개인적 견해니까 생각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꼭 제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츠모토 유스케가 만든 이 회사는 우리가 온라인 중고품 거래를 해보면, 저는 중고 거래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엔 그 전형적으로 제일 큰 중고나라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고나라에서도 중고품을 거래하죠. P2P, 펄선 대 펄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직계를 하는 어떤 플랫폼을 중고나라라는 플랫폼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움직이는 양들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서 중고나라 앱도 깔아서 관계된 부분도 체크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또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 중고품을 한번 팔아본 사람이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불편함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얼마에 적정하게 팔아야 될지, 중고품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수십 장의 사진을 찍어서 여러 사이트에 올려놓고, 중고나라뿐만 아니라 각종 중고 사이트에다 올려놓고, 구매할 사람이, 관심 있는 사람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거. 그 다음에 가격을 깎으려는 구매자하고 지루한 흥정을 또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포장해서 택배까지 붙여야 되고, 내지는 어디에서 만나서 직접 전달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중고품에 대한 어떤 사기, 실제 내용이 적시된 내용과 그 내용에 받았을 때 물건이 잘못됐을 때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츠모토 유스케는 이런 생각을 떠올렸어요. 옛날에 일본에 있었던, 한국에도 있었죠, 전당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전당포라는 데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철장 같은 데 안쪽에 사람이 계시고, 필요한 이 물건을 바꿀 사람이, 뭐 예를 들어 노트북이다 그러면 노트북을 거기다 이렇게 들이미면 그분이 감정을 해서 얼마를 주겠다고 하죠. 그리고 기간 내에 와서 이거를 돈 주고 원금하고 이자까지 주고 찾아가지 않으면 이것은 알아서 이쪽 소유, 전당포 소유가 돼서 이걸 얼마에 팔든 이것에 대해서는 터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전당포는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평가 금액이 절하되어 있겠죠. 상대적으로 시장 가격보단 절하되어 있는 가격을 주고, 돈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절하되어 있는 가격을 주고 물품을 맡긴 거잖아요. 당연히 이 사람이 안 찾아간다고 했을 때 그 기회비용까지 다 감안해서, 이자 금융비용까지 감안해서 팔았을 때 이득이 나는 상품을 매입을 하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전당포라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현대사회에 와서는 그 전당포라는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바뀌어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돼 있죠. 특화돼 있는, 그러니까 귀금속만 전문으로 매입해주는 전당포라든지, 명품 백이라든지 의류, 명품 브랜드에 대해서만 전문으로 해주는 곳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뀌어 있죠. 저런 전당포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기술적인 특허라든지 기술에 대한 것을 저당을 잡혀서 그것으로 융통을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전당포, 옛날 형식의 전당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앱으로 전환을 시켰는지 그것을 한번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됩니다. 일본에서 2017년 2월에 뱅크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해 6월에 아이폰용인, 그러니까 일본에는 아이폰이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또 이 보급률이 높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아이폰, 애플의 아이폰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구글의 어떤 야후의 메일이 있다고 해도, 야후의 포탈 앱이 있다고 해도, 포탈 사이트가 있다고 해도 구글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좀 민족적 그런 성향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플을 만들면 안드로이드를 먼저 출시하고 아이폰을 출시하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아이폰을 먼저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캐시라고 하는 앱을 출시를 했대요.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다운받아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 가지고 있는, 자기가 이제 중고품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을 사진을 딱 한 장을 찍어서 앱에다 올립니다. 캐시라는 앱에다 올리게 되면, 캐시는 다른 중고 시장에서 나와 있는 그 브랜드, 그러니까 그 상품에 대해서 중고 거래세의 시세를 우리가 일종의, 쉽게 설명하면 다모아 사이트 같이 하나의 제품 코드를 넣으면, 브랜드명이나 상품명을 넣으면 그거에 대해서 쭉
여기저기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다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듯이 동일하게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중고품이 각 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와 비슷한 상품들이 나와 있는 평균 가격대를 책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답니다. 그렇게 책정된 것을 캐시라는 앱은 책정된 그 금액, 예를 들어서 내가 노트북을, 삼성 노트북을 뭐 내놨다. 그런데 이게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중고품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통상적으로 뭐 3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캐시라는 이 뱅크라는 회사가 이것을 먼저 사들이는 겁니다. 매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객한테 올린 고객한테 30만 원이다라는 것을 책정 금액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동의자, 이 올린 사람이 사진 한 장을 올린 사람이 이것을 동의를 하면 뱅크에서는 캐시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일종의 포인트로 지급을 해주죠. 근데 이 포인트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를 받은 고객, 30만 원이라는 걸 받은 고객은 이것을 바로 내 은행 계좌로 송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30만이라는 포인트가 내 은행 계좌로 지정한 은행 계좌로 송출하면 30만 원으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캐시에서 지불하는 캐시는 죄송합니다. 오래간만에 재채기를 하네요. 캐시에서 지급된 캐시는 포인트는 결론적으로는 돈이라는 이야기로 확인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저기하면 되는 거고요. 이것을 가지고 2주 안에 약속된 물건을 노트북을 뱅크 회사로 보내주게 되면 뱅크 회사에서는 이것을 직접 가지러 간다거나 보내주게 되는데 2달 정도 걸리는 이 기간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더 빨리 저기가 되더래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반대로 먹튀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들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다고 하네요. 캐시라는 아이템이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걸 좀 더 연구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6월 달에 출시를 해서 2017년도 6월 달에 출시를 해서 16시간 만에 앱 다운로드가 3만 건 정도를 하고 올린 건도 7,500건씩이나 됐다니까 물건의 가치, 시세 가치로 하면 35억 원 정도가 됐대요. 돈을 받고 물건을 안 준 사람도 10명 중에 1명 미만이라고 하니까 확률적으로도 굉장히 유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4명의 직원이 회사가 순식간에 앱이 다운되고 이런 과정 때문에 8명의 인원을 증원을 하고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다 구시대 유물이라고 생각되는 전당포가 이렇게 또 다르게 앱으로 변환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아래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영상이 좋았다 싶으면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기 안 하신 분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디어 365 시간은 매일매일 진행되는 거 아시죠?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